안녕하십니까. 더손 채널의 손정학 교수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만나볼지 궁금하시죠? 재밌는 이야기들이 술술 나올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더손 채널 사랑해 주십시오. 구독 꾹, 좋아요 꾹, 시청시간 길게 늘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오늘 그것이 궁금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판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뭐가 궁금하세요? 가장 궁금하게? 그냥 각 직업 조금 사실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 직업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한번 순위까지 그래요. 예, 매겨보는 네.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직 로스쿨의 교수로 계신데 그 전에 변호사 활동을 하셨고요. 네. 그 전에 이제 판사 맞습니다. 생활을 하셨죠. 네. 우선 그럼 가장 과거로 돌아가서 판사 오케이. 생활부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판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뭐 장점, 이랄까? 그리고 또 뭐 어려운 점,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 세계에서 완전하고도 완벽한 직업은 없죠.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장점만 갖고 있는 직업도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직업에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으로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죠. 이걸 장점과 단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제가 겪어본 판사, 변호사,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좋은 점이 존재하고 나쁜 점도 분명히 있죠. 위크 포인트도 있다는 뜻이겠죠. 네, 판사를 보면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또 아마도 저도 계속 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판사의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독립성과 자율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 헌법을 통해서도 인정되고 있잖아요. 판사의 재판의 독립, 직무의 독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사의 역할은 독립성, 자율성이 최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하시죠. 또는 뭐 조직 생활 할 수도 있고 단체 생활 있을 수 있잖아요. 단체 생활, 조직 생활, 회사 생활에서 결제가 없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없겠죠. 아무리 사장님, 뭐 회장님이라도 결제는 하는 거잖아요. 결제를 받지는 않더라도. 또 대부분은 결제를 받죠. 그죠? 그래서 결제 문화가 있는 것인데 결제 제도가 있죠. 판사, 법원에서는 결제 제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판결을 쓰잖아요. 재판을 해서 판결을 쓰면은 그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판결문을 가지고 누굴 결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뭐 결제를 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판결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고 잘못된 판결이 있고 불복하고 있다면 상고심에 불복하면 되는 것이지 그 미리 판결서 가지고서 결제 안 받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겠죠. 물론 합의부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이제 제한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신껏 하면 되는 거예요. 독립성과 자율성이 어마어마하게 보장되는 것이지. 이건 무한한 장점이죠. 대신 그러한 독립성과 자율성 속에는 무엇이 따르겠죠? 책임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냐? 판사의 역할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재산을 뺏을 수도 있고 찾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 보장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판사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을 기각하는 데 대해서 확 다르잖아요. 원고 청구 이유 있다 할 것이냐, 원고 청구 이유 없다 할 것이냐, 유죄냐 무죄냐, 보석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당사자가 느끼는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그 일을 집행하는 판사는 역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죠. 그 스트레스가 어떤 일이냐, 내 과연 판단이, 내 재판이 과연 정의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닌지, 진실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른 것이잖아요. 제가 재판했을 때 오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실된 재판을 해야 되고 정의에 맞고 사실에 맞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잖아요. 판사들도 오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삼신제도 그래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오판하지 않고 진실에 맞는 재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에서 오는 어려움, 고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는 굉장히 고독한 직업이기도 해요. 왜? 누구도 이를 대신해 주지 못하잖아요. 야구에서는 못 던지다가 좀 못 던지면 강판당하고 다른 사람이 릴리프 나오잖아요. 판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밥을 하나 죽을 쓰나 판사가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한 직업이죠. 이 고독감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죠. 이것은 판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진짜 접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는다는 못 느끼겠죠. 그런 엄청난 무게감을 네. 갖고 그렇죠. 판사를 수행하셨고, 판사의 그런 또 애로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무거운 거를 이제 벗어 던지고 네. 이제 변호사로 또 그렇죠. 직업이 이제 바뀌어졌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변호사면 책임감이 그래도 판사보다 많이 줄어서 조금 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변호사 역할은 판사로 알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장도 해주고 증거도 되고 설득도 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업을 수행하는 직업인데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볼 때는 판사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각 직업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업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 상관성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궁금하죠? 네. 그건 뭐냐면은 첫째, 거리다. 둘째, 돈이다. 무슨 뜻이냐고요? 먼저 거리부터 말씀드려볼까요? 다음에 돈 말씀드리고. 네. 거리는요, 당사자 내지는 관계자와 밀접도예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기기 위해서, 무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승소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잖아요. 네. 의뢰인 얼마나 가깝습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그죠? 네. 노즈 투 노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데 그만큼 스트레스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대신 급여는 상당히 많죠. 다른 직종에 비해서. 네. 더 많죠.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즉 거리가 짧을수록 스트레스는 커지고 수입도 커진다.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검사를 한번 볼까요? 검사는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수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상 하나 놓고서 일을 하잖아요. 뭐 참고인 진술도 받고 고소인 진술도 받고 그다음에 뭐 피의자도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책상 하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즉 변호사보다는 그만큼 멀어져. 거리가 좀 멀겠죠. 네. 그만큼 스트레스는 덜 할 수 있는 거, 반비례하다 했으니까. 그죠? 수입도 좀 적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판사는 어떻게 되겠죠? 판사는 어디서 재판하죠? 법정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는 무엇이 있죠? 법대가 놓여 있잖아요. 약간 보다 조금 높기도 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뭐 원고, 피고, 피고인, 검사 또는 뭐 증인 이런 사람들과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만큼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는 덜하다. 거리는 그만큼 멀다. 그래서 변호사는 머리를 맞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의뢰인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자동차 사고, 뭐 집 사고,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몇백만 원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해외여행 가는 거 말고, 그죠? 네. 그런데 변호사한테 사건을 선임하고 수임을 의뢰한다는 것은 300, 500, 1000, 막 그보다 어떤 더 많지. 물론 무료 변론 해주기도 하고 더 저렴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500만 원, 300만 원, 400, 1000만 원을 우리가 한 번 정도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TV도 아주 비싼 거 500 정도 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것도 물건도 아니고 어떤 서비스.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의뢰인 입장에서 이것을 맡겼을 때는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맡겼을 때 나중에 변호사 선임료 제가 싸게 하는 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부터 변호사에게 갈
압박은 있을 수 있잖아. 보이지 않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것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단 맡았으면 그러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은 무슨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맡아도 질 수밖에 없는 사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를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변호사가. 또 의뢰인이 갖고 있는 고민을 대신 들어주고 대신 해결해 주다 보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자를 접하다 보면 자기도 정신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죠.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뢰인의 어려움을 함께 하다 보면 본인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동면상련이라 할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반면에 대신 급여는 좀 보수는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는 단점을 좀 길게 얘기하시고. 그런가요? 변호사는 대신 그런 좋은 점이 뭐냐면 네. 판사를 할 때는 공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 판사한테 의무들, 네. 동창 모임도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문에 글 기고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방송에 나갈 수도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변호사는 자유롭잖아요. 예. 자영업이죠. 네. 자유업이죠. 이런 점에서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면도 훨씬 클 수도 있죠. 아무래도 활동이 더 그럼 활동폭이 넓고 다양하니까. 좀 마셔도 돼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음. 판사, 변호사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법조인이라고 하면 검사도 있는데 그렇죠. 네, 교수님께서는 검사 생활을 못 해보신 것 같습니다만 검사는 못 해봤죠. 네. 그래도 뭔가 느끼는 바가 네. 있죠. 나중에 뭐 시간 됐을 때 뭐 검사에 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저희가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할 때는 1년차일 때는 사법연수원에서 주로 실무 이론에 관한 실무지에서 이론적인 실무를 배우는 것이고 2년차가 되잖아요. 각 기관에 나가서 실무 수습을 하는 거예요. 글자도 실습이죠. 이때 저희들 경우에는 1년 중에서 6개월은 법원에서 실습을 해요. 판사실에서 배속돼서 재판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죠. 기록도 보고. 그 다음에 4개월은 검사실에서 검찰청에서 실무를 하고 2개월은 그 당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습을 했어요. 그때 검사로서 실습을 하는 검찰청에서 실습할 때 4개월 동안에 정식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찰 15라고도 불렀고요. 검사 15라고도 부르고 또는 검사 직무대리라 불러요. 정식 이름은 검사 직무대리인데 검사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검사의 직무를 대리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권리가 이씨, 권한 이씨. 그래서 예를 들면 검사가 수행하는 압수수색 영장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 불러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할 수 있고요. 참고인 불러서 참고인 진술조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장 현장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검사 직무대리여서 그런 거예요. 4개월 동안 온전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 중에서 연수원 동기들 중에서는 진짜 수갑 갖고서요. 체포하러 체포 현장에 출두한 경우도 있었어요. 압수수색 현장에 간 경우도 있었고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시라고 하잖아요. 이제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그런 검시 현장에도 들어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길지는 않지만 진짜 경험은 하죠. 근데 4개월 경험을 했죠. 그랬을 때 종합적으로 본다면 검사는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험한 직업이고 범죄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랬을 때 검사님들이 판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판사들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재판에 결론을 내지만 사건을 결론 짓지만 판사 의견이 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절차적 진실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 실제적 진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걸 우리는 절차적 진실이라 불러요. 그리고 진짜 진실,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진실, 그것을 실체적 진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적 진실을 실체적 진실과 부합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법조인들의 역할이고 판사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검사들이 볼 때는요, 자기들은 그 북극해에 있는 그 빙산 있잖아요. 아이스버그. 빙산의 밑바닥을 다 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판사는 물속에 나타나 있는 그 삼각형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당신들은 실제 진실을 모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범사들은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대를 놓고 진실을 대하는 판사와 책상 하나 놓고 진실을 맞대응하는 검사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들 입장에서 볼 땐 실제 진실을 우리가 더 잘한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 아닐 수 있죠. 분명히 판사는 동의 못하죠. 그런데 검사는 기본적으로 대신 공익의 수호자잖아요. 그죠? 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좋죠. 또 하나는 판사는 주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소된 사건을 유죄냐 무죄냐, 소송 제기된 사건을 원고 청구가 이유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죠. 대신 검사는 인지를 해서 수사를 직접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요. 그리고 형사사건에 관한 한, 형사재판에 관한 한 검사의 재량이 훨씬 더 커요.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풀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약식명령으로 서면재판 하게 할 것이냐, 정식재판 받게 할 것이냐, 이게 다 검사의 권한이거든요. 기소재량이라고 하거든요. 기소편의주의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소유예도 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이 있어도 검사의 권한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점에서 책임감도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량이 넓으니까 어떤 그런 권한에 있어서의 자유로움도 있죠. 이 점이 아마도 검사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그 제도는 사실 지금 로스쿨 시대에는 없어진 제도죠. 네. 치보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는 지금은 없고 이제 과거에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검사 직무 대리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수행하셨던 거죠. 거고 그 짧은 4개월인데 말씀은 가장 길게 해주신 아, 그런가요? 네. 원래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구호 있잖아요. 나법, 너법, 너변, 나변. 그죠? 나로, 너로. 우리 모두가 법률가, 지금은 법률가 세상! 감사합니다.